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2% 부족한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굉장히 알차고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를 해주신 분 계시다고 하니까요. 어떤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간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서울경제TV 박원재 수석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알찬 강의 시간 좀 가져볼 텐데 노란톡은 늘 방송 중에 열려 있다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 시간에 다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무료 방송 통해서 또 공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강의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고 또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확실히 연말 연초가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쯤 되면 왜 주식에는 5월은 5월대로 시장이 힘들고 1월은 1월 효과로 오르고 뭐 이런 계절을 타는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일의 효과라고 하죠. 네. 그럼 12월에는 뭘 해야 되나요? 통상 제뉴얼리 이펙트가 있어요. 1월 효과라는 게 있는데 보통 연말 한 해를 마치면은 새해는 되게 새 출발을 하죠. 그렇죠. 계획 세우죠. 헬스도 1월 달에 딱 끊어요. 연초 회원권을. 네, 제가 올해는 그래요. 몸짱 한번 내봐야지 그러고 코로나 이전에. 그러놓고 이제 1월 한 달 다니고 끝내죠. 그렇죠. 네. 환불 받죠. 네. 1월 달 투자도 제뉴얼리 이펙트가 있습니다. 1월 달은 그래서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집중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은 특히 다른 월에 비해서 조금 두드러진 성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올해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올해 참 힘들었어요. 네. 연초에 한번 반짝 힘을 내다가 이게 이제 올해 차트인데 차라리 연초에 이렇게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그죠? 요 국면에 요 국면에 요거 다들 이때 들어왔잖아요. 종합개미 운동. 포머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때 모두 달려들었는데, 결과는 1년 내내 그냥,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참 올 한 해 투자하시면서 주식 투자가 참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원래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원래 이렇게 변동성을 먹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좀 긴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수익을 갖고 가는 곳이다. 이런 거를 한번 경험적으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도 섹터가 많이 돌았어요. 없던 게 아니고 상반기 때는 경기주가 한번 돌았고 해를 넘어오면서는 2차 전지 소재주가 한번 힘을 냈고 그 이후에는 NFT나 엔터나 게임들이 한번 돌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1년 내내 숨지게 지내던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올라와요. 그거 보면은 투자자들은 항상 또 TV를 보면은 왜 세상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요. 나 빼놓고는 다 그렇게 그 빠른 테마나 이슈를 쫓아서 다 그 수익을 취한 것 같은 나 빼놓고. 근데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대체로 힘든 장이고 올해 수익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계좌 수익이 좀 저조하다 해서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어려웠던 거는 내년에 또 받으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속에서 내가 투자를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계획하에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략이 없으면 매번 그냥 쫓아다녀야 돼. 네. 야, 이번엔 바이오야? 그러면 뭘 사면 돼? 이번엔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 8개 회사가 간다는데 그거 이거 사면 사나? 되는 거야? 네. 예. 근데 보세요. 이미 그러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30% 50% 올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에 띌 쯤 되면은 그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눈이 띄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 시점에서 막 달리는 차를 올라타려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낙상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주식 투자가 그렇게 매번 나오는 그렇게 번쩍번쩍한 주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 지극히 상식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는 게 시장이다.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린 게 우리는 항상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네. 주식시장은 뭘 바탕으로 보느냐.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게 세상의 모든 사건이 변수가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대입하면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된 변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 한 4가지 정도의 주된 변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유동성이라 그랬죠.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 역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느냐, 역성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는 금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자산 가격의 출발이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고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환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 4가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투자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투자한다는 건 10년에 한 번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즐기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좀 넘어오면서 조금씩 변하고 이제 드디어 바뀌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될 연준의 9월 달부터 출발을 했죠. 네.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제 배신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물가 상승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이걸 3월부터 해치더니 이걸 6개월 만에 9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9월 달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제법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은 9월 조정받고 10월부터 다시 정고점을 향해 쭉 가는데 우리 시장만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죠. 왜 그러냐면 또 그 사이에 중국이 야, 우리는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을 거야 해서 헝다부터 시작해갖고 구조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중국이 저러면 중국은 시장 개방이 안 돼 있는데 야, 중국을 어떻게 줄이지? 한국을 때리자, 한국을. 그래서 한국을 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저평가받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지난달부터 외국인들이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걸 채워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내일 모레 발표되는 이 연준의 스탠스가 우리는 이거를 아직 모르죠. 뭘 봐야 되느냐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테이퍼링이라는 걸 한다는데 이 테이퍼링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300억을 한다며 여기까지 우리는 인정을 해요. 야, 300억을 한다며 너희들. 그래서 300억을 하면 오케이,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 300억 이상 하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스탠스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9월 달만 해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입니다. 이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건 따로따로 국밥이니까 한꺼번에 보지 마세요 이랬는데 배반하는 이후에 점점 강도를 높이더니 아니야 테이퍼링 끝난 다음에 바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야 그럼 한 번 오케이 이랬더니 아니 한 번 아니고 더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고 이쯤 되면 한번 보자. 이게 뭐 이 파월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네. 이 좀 보고 가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또 이번 주가 만기예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만기를 보냈는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이번 주가 만기인데 미국은 좀 독특한 채도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동시 호가 제로드라는 게 있어요. 10분 동안 호가를 정지시켜줘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아시면 기절할 텐데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정리를 못한 물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리 못한 물량을 요 10분 동안 너희들이 계산해서 맞춰서 털어 하고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물 시장도 자기들이 다 장악했지. 현물도 자기들이 대주주지. 공매도도 자기들이 다 갖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또 미스테이크 하면 왜냐면 운영을 하다 보면은 미스테이크가 나와요. 트래킹 에러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차익을 맞추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았어. 그러면 친절하게 마지막 10분 문 닫아 걸어놓고 야 빨리 계산해서 맞춰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 쭉 계산해서 떨어내면은 완벽하게 손실 안 내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장이 없죠. 근데 미국은 시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러한 걸 우려해서 단일가로 청산을 안 하고 5일 평균 종가로 청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주에 보통 이렇게 주 초에 좀 올렸다가 주말에 빼거나 주 초에 빼면 주말에 맞추거나 해서 5일 평균을 맞춰요. 그럼 어제 조정받았고 오늘 조정받으면 주 후반에는 이걸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 초에 이렇게 조정받는 게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번에는 연준 테이퍼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만약에 300억 테이퍼링을 빨리 해서 내년 3월 달에 끝내고 금리 인상 점도표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회예요. 1회인데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는 거 보면 1회는 아니고 2회. 그럼 2회까지도 시장에서는 그러면 뭐 알았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3회가 나오면 이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 마음을.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나가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결과를 보고 답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낫고 또 우리는 지금 100% 주식 갖고 있는 건 계속 오바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 내일 모레 발표에 따라서 생각보다 큰 변동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올인해 놓거나 또는 여기에 신용까지 들고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전략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시장의 변동성에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2000년도에 5배 올랐다가 70%까지 빠졌다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가지고도 70%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 변동을 견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갖고 왔느냐 보면은 그죠? 이게 지금 3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이렇게 깨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죠. 전부 달려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70%가 깨졌어. 야, 못 살겠다 해서 거래량을 보십시오. 다 팔았어. 이 안에 보면 다 팔아요. 그랬는데 팔고 나서 시원했죠. 야, 이 지긋지긋 주식 다시는 안 해. 내 주식하면 성을 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 보이지도 않는다. 그 삼성전자의 70% 빠졌던 구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 아래에 있어서 지금 점으로 나타나는 구간으로 나타납니다.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2000년 요 구간, 요 구간. 보이십니까? 요 구간. 자, 요 구간을 버텼어야 50배의 수익이 나는데 또는 100배의 수익이 나는데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걸 버티는 방법이 뭐다? 전략이다. 그 전략이 뭐다?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을 하고 또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한 번에 올인하면 안 되고 나의 캐시를 왜냐하면 삶은 영원하고 나의 캐시플로도 이때 올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급여가 매일 들어오고 또 이런저런 다른 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합을 맞춰가면서 이거를 조율하면서 나가는 게 투자지 한 번에 모든 걸. 그러니까 모든 건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도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이슈가 있고 혼란스럽고 막 복잡하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1년을 돌아봤는데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작년에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만큼 시장이 좋았어요. 작년엔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열심히 한 만큼 좋았는데 올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수가 올 한 해 지수를 놓고 보면은 연봉으로는 미국은 30% 올랐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돌아서서 이제 3%예요. 3% 플러스. 그래도 플러스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플러스 계좌를 만들어 놨으면 올해 내가 참 열심히 고생해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이제 이 연말 연초의 전략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 연초에 시장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변수를 다시 갖고 왔어요. 자, 유동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유동성이? 유동성이 좀 변했죠. 뭐가 변했냐면 지금까지는 뭔 일만 터지면 뒤에 형이 있어. 연준이 야, 형이 있어, 형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이 시장이 무너져도 우리는 걱정을 안 했어요. 야, 이거 뭐 뒤에 형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는 중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 이제 좀 분별해 봐야 될 게 내일 모레 테이퍼링 하는 거는 잠시 후에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유동성을 빼는 거는 아니에요. 빼는 거는 아닌데 빼는 거는 양적 긴축이라 해서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매각하는 걸 빼는 거라요. 근데 지금은 그동안 뒤에 맏형으로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넣어주던 연준이 야, 넣어주던 거 이제 그만 좀 넣어줄게. 이제 네가 좀 스스로 해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시장은 이런 환경이 변하면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적응하는 구간 동안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연준이 제로 금리예요. 0에서 0.25%.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밴드를 정해서 정해놨는데 이걸 올린다는 거죠, 내년도에. 그럼 0.25씩 올리는데 1회 인상하면은 0.25에서 0.5. 그럼 이
우측 상단 고점만 보면은 내년에 2번을 올리면 0.75가 되겠죠. 그러면 22년, 그 23년에 3번을 올린다면은 1.75가 되겠죠. 0.25씩 올리니까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년에 다시 2번이나 3번을 올리면 2.5. 대체적으로 이 정도가 시장이 생각하는 스탠스예요. 왜냐하면 직전에 금리가 단 한 번도 직전 고점을 올려본 적이 없는데 1980년 이후에 금리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직전 고점이 2.5를 넘길 거냐, 지금의 인플레가 그렇게 강력해서 넘길 거냐가 앞으로 2, 3년 동안 시장을 바라보는 최대의 변수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넘긴다고 보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닐 것이다. 사실은 지금 6.8인데 내년도의 스탠스가 4%예요. 연준이 연초에 잡았던 물가 목표가 몇 프로였죠? 2%입니다. 연준이 2%를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한다 그랬는데 지금 내년도에 지금 물가 기준을 잡는 게 4%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일시적이 예전에도 뭐 한번 예를 드렸지만 야, 돈 잠깐만 빌려주면 곧 있다가 갚을게.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요 일시적이라는 거는 보통 한 보름 이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길어야 3개월. 그런데 이게 6개월 넘어 1년 넘어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고백을 하는 거죠. 야, 일시적 아니야. 사실은 잘못 본 거죠. 억지로 잘못 본 척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결국은 금리 정책을 견인을 할 거고 이 금리 정책을 견인하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하느냐가 앞으로 2, 3년 동안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두 번째는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이 금리만 보면은 답이 없어요. 이 실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의 캐시플로, 캐시플로 퓨처입니다. 이거를 현재의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을 할인을 해서 현가화시키는 거. 이걸 이제 뭐 여기 쭉 합산을 해서 여기 1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이게 지수는 나옵니다만 생략하면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분자가 오르면 이 주가는 떨어지죠. 반비례니까. 그죠? 그런데 미래의 캐시플로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 해요. 성장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다시 오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금리가 오른다, 큰일 났다. 금리가 오르는 건 시장을 누르는 요인 맞는데 기업 실적이 금리보다 더 오르면 어떻게 되죠?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성장이 금리 인상을 추월해서 가격 전가가 되고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가면 주가는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지난 연도에 금리 인상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와서 금리 인상한다 해서 주가 빠지는 기간보다는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오르는 구간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면 우리는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과 금리를 같이 봐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환율은 말씀드렸죠. 지금의 환율은 조금 왜곡돼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항상 기준인데 달러 인덱스는 6개의 통화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이걸 합산으로 하는데 가장 큰 게 유로화예요. 유로화가 가장 큰데 유로화가 지금 약세예요. 초약세. 왜 그러냐면 유럽은 아직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요.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통화가 강해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유로가 가장 강력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약하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통화들도 엔화도 요새 약하죠.
뭐 캐나다, 뭐 스위스 프랑 전부 달러를 방어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200원대에 가면은 큰일 난다고 왜 환율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쏙 들어갔죠. 그래서 환율 1,170원대 들어오니까 환율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전하고 달라진 것도 같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환경은 맞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금리 인상 올라가는 거는 성장을 같이 봐야 된다. 실적 이렇게 보면 되고 환율은 지금 달러 인덱스는 좀 왜곡된 지수이기 때문에 환율이 원화 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원 넘어가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1,200원 넘어가는지는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자산 총액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게 표가 끊어져서 그런데 이게 8천억 불 수준이에요. 8천억 불 이때까지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연준에서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달러를 어떻게 찍었느냐 하면 연준은 달러를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이렇게 함부로 찍어대면은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가 어려워서 기축통화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기로 하고 이거를 이제 70년도에 석유의 패거화를 시켜서 결제 수요를 달러로 만들어 버리죠. 그 대신 달러 가치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정확하게 성장률만큼 달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찍어낸 본원통화 달러가 8천억 불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니까 일거에 3조 달러를 1, 2, 3차에 걸쳐서 발행을 하죠. 3조 5천억 달러를 찍어요. 지난 40년 동안 8천억 불밖에 안 찍은 거를 10년도 안 돼서 3조 5천억 달러를 찍고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는 1년도 안 돼서 3천 5천억 달러를 찍어요. 그래서 현재 연준의 자산이 8조 8천억 달러예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준은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자산일까요? 예, 미국 국채예요. 국채를 사줬으니까. 그러면 미국 국채는 뭐 10년짜리부터 뭐 2년짜리 5년물 뭐 여러 가지 장단기물이 섞여 있겠지만 자, 이게 만기가 계속 돌아오게 되죠.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연준은 이거를 상환을 거부하면은 달러를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게 양적 긴축이라 해서 이걸 유동성 축소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자,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나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연준인 입장에서는 여간에서는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게 8조 8천억 달러의 1%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880억 불의 이자 부담이 일어나요. 880억이면 92조입니다. 92조. 이자 비용만 1%가 올라가면 2%가 올라가면 190조. 190조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요. 그러면 재정이나 이게 운영하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미 정부, 연방 정부의 부채가 3경원이에요. 3경원. 거기도 2조 8천억 달러 부채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부채 경제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금리를 최대한 속도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금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3%가 가고 금방 5%가 간다. 그러면 시장은 박살날 것이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잘 들어보시면 그 밑에 깔린 기저 베이스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보고 투자자는 판단을 해야 돼요. 나의 스탠스는 어디에 가질지. 그런데 그 말 들으면 또 쏠깃해요. 야, 금리 그렇게 올리면 시장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내년도 당장 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장 안 나오고 금리
뭐 3번 아니라 4번도 할 수 있어. 야, 물가가 6.8%인데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거시경제를 보고 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워낙 거시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흐름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화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연준은 할 수 있는 한, 미국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금리 인상을 굉장히 절제를 할 거예요. 다만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로 많이 다스릴 거예요. 말로. 그래서 중국이 일단 원자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여타 이제 다 잡았는데 문제는 이 원자재뿐만 아니라 임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물가도 올라가는 요인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따라준다면 이것도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성장이 따라준다면 물가를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1년에 2번 내지 3번을 3년에 걸쳐서 한다면 시장은 그냥 감내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스탠스니까 저 사람은 저런 스탠스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금리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가졌죠. 전쟁 끝나고 상당히 평온했던 금리가 70년대에 들어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아요. 이때가 석유, 유가 1, 2, 3차 파동을 할 때죠. 유가가 2불에서 40불까지 짧은 시간 내에 20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왜 문제가 됐냐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때 전형적인 자동차 왕국으로 들어가요. 전국의 도로가 확장이 되고 집마다 개인마다 차를 갖고 다니는 소위 얘기하는 이때가 미국의 마이카 시대예요. 우리는 언제가 마이카 시대죠? 대충 이 정도가 우리는 마이카 시대죠. 예전에 대한민국도 차가 없었잖아요. 차가 없을 때는 차를 갖고 다닐 일이 없는데 미국도 기존에는 차가 없다가 이때 차를 갖고 다니는데 유가가 마이카 시대하고 유가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때 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운 게 초강력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방 기금이 20%를 찍은 적이 있어요. 기절할 일이죠. 그래서 초금리로 금리를 올려놓고 이때 모든 기업 파산하고 실업자가 뭐 속출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정말 어려웠던 시기.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미국 머릿속에는 다시는 이걸 겪으면 안 된다. 너무 잔혹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이후에 금리는 구조적으로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요인은 복합적인데 첫째는 선진사회로 갈수록 성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에는 기술혁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쿠팡이나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중간에 유통 과정을 싹 절약하면서 굉장히 싼 값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중국이 세계공장 중국이 저가 임금으로 생산된 아주 저렴한 공산품을 미국에 공급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금리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89년에 이제 금융기관에 입사해서 채권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채권은 지난 30년 동안 사면 먹었어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채권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그냥 사놓으면 먹어. 이렇게 편안한 자산이 없어. 사면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지난 고점을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2.5인데 이번에 어쩌면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제로금리라는 건 말이 안 돼.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인데 돈의 값이 없다는 건 뭔 얘기를 하냐면 극단적인 양극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값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는 층은 이 자산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무형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 돈의 접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할 수밖에 없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부터 미국도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벌어져요. 이걸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정점에 와 있고, 그런데 이게 세상은 정반합이에요. 극단으로 가면 항상 평균 회귀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계속 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또 코로나 팬데믹이 바꾼 게 어차피 바뀌어야 될 걸 좀 땡겨요.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세상은 노동의 종말이죠. 사람이 더 이상 노동할 이유가 없을 만큼 이제 점점 기계화 자동화가 돼 가는데 이 코로나가 이걸 더 빨리 땡겨버렸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직장이라는 게, 회사라는 게 사람을 내 눈앞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공간하에 내 눈앞에 놓고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재택근무라는 걸 해보니까 잘 돌아가요. 기업이익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야, 이거 되네.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경험해보면 이게 무서운 게 경험해봤더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 노동 참여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고용률은, 실업률은 지금 4%대니까 이제 3.8%면은 완전 고용이라는데 실업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집에 있어 봤더니 집에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어 봤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가상화폐 시장도 생겼고 무슨 뭐 메타버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플레이 투 원, 집에서 게임을 하면 돈을 준대요. 뭐 이런 세상이 열리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동남아에 있던 공장 근로자들 임금이 평균 우리가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 조립 공정을 시켰는데 여기 공장 근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장 나가서 한 달 동안 일하는 것보다 게임 돌려서 남는 수익이 뭐 70만 원도 벌고 이래.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공장을 왜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유입 인원이 지금 빠지는데 엊그제 로봇주가 이슈가 된 게 AI 이런 게 나오는 게 자율주행 나오는 게 다 같은 맥락으로 사회현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의 값이 이렇게 계속 10년을 우리가 제로금리를 살고 있어요. 10년을.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만들어 놓고 딱 한 번 올렸다가 다시 제로 만들고 이번에 올릴 텐데 10년 동안 제로금리를 만드니까 이 10년 동안 자본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졌겠죠.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아파트 값에도 투영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가격 저항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0만 불 간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뭐 100만 불 가든 1000만 불 가든 실사용 재화는 아니야. 그런데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이게 필수품입니다. 주택 그냥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도 문제가 렌트비가 물가 상승 요인 중에 강력한 게 미국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렌트비가 평균 그 뉴욕시나 이런 데 가면 뭐 3,000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을 받아도 렌트비의 30-40%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봉 1억인데 그렇게 해피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이게 다 이 제로금리의 역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키면서 경기는 경기대로 돌아가고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거고 이번 금리 인상기에 경기가 이때는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코로나가 없다면 금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올라갈 수 있냐 하면 새로운 성장 터전이 많이 생기죠. 신산업.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죠. 항상 경기의 정점은 설비 과잉에서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동안에 설비 과잉이 없었어요. 이때 무슨 설비를 투자를 했겠어요. 중국이 다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 정점을 노라는 건 제가 볼 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자본재 수입을 엄청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플라이 체인을 이렇게 이머징 국가에 이렇게 놨더니 반도체 같은 경우를 봤더니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영향권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야 중국이 저거 대만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이게 저기 뭐야 이 울타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에 와서 공장 지으라고 압박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굉장히 비효율이에요. 단가도 비싸고 어차피 조립하려면 인프라가 이쪽에 다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시 와서 패키징해서 다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지 가서 리쇼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복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도 괜찮은 게 투자하는 동안에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합니다. 그 연관관계를 보면서 앞으로 3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혼란스러울 거예요. 중심 안 잡으면 야,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거 팔아야 될 것 같아. 주식 팔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야, 팔면 안 되는데? 또 올라가는데?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작년처럼 이쁘게 안 올라가요. 계속 덜커덩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갑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연간으로 역성장 이제 좀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애널 자료가 이제 최근에 발행한 걸로 하는데 역성장한다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관점을 환율이 우호적이지 않고 중국이 예전처럼 부양을 하지 않고 미국은 긴축을 하고 이러면 성장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논리도 가능해요. 이런 논리와 그렇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고용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고용이에요.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출로 가계에 돈을 빵빵하게 충전해 놔가지고 있는데 계속 고용이 유지가 안 되면은 수요가 남지를 않죠.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고용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가만히 있을까요, 정부가? 고용이 떨어지면 삽자루라도 들겠지?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차피 미래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기업을 추적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자료이긴 한데 이제 실러의 퍼랄에서 과거에 이제 시장의 위치가 기업 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이걸 본 거예요. 과거 10년 동안의 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 지금 국면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IT 버블 구간. 1920년대를 광란의 192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동의 과정에 있어요. 가장 강력한 파동의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이때도 이건 너무 버블이 심해서 끝난다는 얘기를 항상 했는데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중간에 예언자들이 조금만 조정받으면 항상 나타나서 끝났어. 요 별거 다닌 요점이 엄청납니다. 10년을 갔어요, 되게. 이때는 20년을 갔고. 10년, 20년을 갔어요. 지금은 10년을 갔어요. 2010년. 근데 배수를 보면은 1920년대는 5에서 30까지 6배수가 올라갔고 6배수 올라갔습니다.
80년대에서 2000년은 이때도 6에서 한 40이니까 이때도 6배수 갔어요. 근데 이번엔 출발점이 15예요. 만약에 지금도 6배수가 가면 90까지 갑니다. 이 끝은 몰라요. 끝나봐야 알아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만만치 않은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격동의 시대에 새로운 것들은 왜 이렇게 자꾸 쏟아져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뭐 비트코인, 듣도 못한 게, 근데 이게 왜 젊은 세대들이 빠르냐 하면 그들은 이미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가상의 공간 이런 게 아주 친숙하죠. 그래서 금방 이해하고 금방 접근이 되는데, 저처럼 뭐 좀 은퇴 세대에 맞은 사람들은 멋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저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는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다 바뀌어요. 잠시 후에 자율주행도 멀지 않았어요. 자율주행이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소재주가 정말 핫하게 갔는데 그런 게 앞으로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귀를 열고 정말 심장에서 느껴야 돼요. 그래야 내 돈을 넣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은 이런 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대한민국은 쌉니다. 싸요. 쌉니다. 미국이 지금 21배인데 대한민국은 10배예요. 그리고 항상 이랬던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언제나 이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시대가 바뀌어요. 우리는 드디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해서 퇴직연금이 들어옵니다. 앵커,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급여 총액이 1년에 얼마 받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받을까요? 궁금하죠? 네. 이런 거 되게 궁금하죠? 네. 대체적으로 한 800조 정도 줄 겁니다. 800조요? 네, 800조 정도 줄 거예요. 임금 근로자. 대체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1년 급여를 산정을 해요. 네. 보통 이제 직전 연도에 1년 급여. 현재 250조가 쌓여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그냥 원금 보장형으로 있어요. 근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이걸 투자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국이 401K를 1980년대에 도입하면서 장기 우상향 곡선을 그렸는데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걸 시작하고 국민연금이 현재 기금 900조 중에 170조를 주식시장에 넣고 있어요. 앞으로 IRP 퇴직연금이 그 이상 쌓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장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내년에 마련을 합니다. 주식시장 해볼 만한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시장. 어려우시면 주식불패방 자주 오십시오.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직접 몸소 체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 불패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과 내일 무료 방송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오전 10시에도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이용해 보시고 자료집도 챙겨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